당뇨가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만한 어떤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 주변에서도 당뇨가 증상이 뭐예요? 물어볼 때 네, 가장 주증상은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많이 알고 계신 게 갈증도 나고 소변도 많이 보고 허기도 많이 지고 심하면 체중도 빠지고 네네. 이런 거는 혈당이 너무 높아졌을 때 평균 혈당이 200 이상을 넘어가고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어갔을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면 극도로 위험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 그 전에까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질환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이 당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뇨에 관해서 속 시원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내분비내과의 이재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김재현 아나운서 볼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네. 떠나신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아이고, 제가 떠나고도 가셔서 뭐 재밌게 아유, 방송하시던데요. 뭐.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그런데 또 김재현 아나운서 연락 주셔가지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또 음. TV 이거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또 시작하신가 보다 했더니 벌써 구독자가 30만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냥 아.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깊은 90도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유튜브도 하신다면서요. 현장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네, 현장을 찾아가서 어르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닥터스로그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보던 할머니들 같이 다 재밌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서. 네네. 이게 묘한 게 남의 유튜브 출연해서 할 때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내 그러니까요. 유튜브 할 때는 또 그러니까요. 조회수가 안 나와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 한 2달 정도 됐는데 네네. 하루하루 원래 그 신경 안 쓰고 잘 음. 그냥 하면 되겠지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얼마나 되나 네. 보는 한 명 한 명 넣는 거 또 신경이 쓰입니다. 저희 김재원 TV 구독자들이 아마 네. 단체로 응원을 가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닥터스 로그입니다. 네, 닥터스 로그를 검색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상에서 가장 많은 질환, 그렇죠. 또 일상에서 가장 걱정하는 질환이 당뇨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당뇨병이 참 많아졌어요. 네. 우리나라도 제가 여러 자리에서 드렸지만 1970년대쯤에 세브란스 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면은 전 교수들이 신기해서 보러 갈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드물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네. 그랬던 얘기네요. 당뇨병이 뭐야?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질환이었던 거고 들었습니다. 저도 음. 당시 저도 애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인구가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네. 530만 명. 어, 더 무서운 건 이제 당뇨가 걸릴 위험이 있는 네. 전 단계가 1,500만 명이니까 그렇게 많아요? 이제 당뇨의 당자가 관련된 사람이 와. 성인 중에 절반인 거죠. 네. 2천만 명이니까 아, 당뇨란 게 진짜 일상생활에서 우리 생활에 너무 만연하게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교수님은 환자 끊길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그렇지만 어렵죠. 음. 환자들을 또 잘 고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부담이 점점 많아지고 네.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일한 지 15년 정도 예. 됐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벌써 환자분들이 90세가 넘는 분들, 15년 이상 또 저 전부터 다니던 환자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당뇨 환자들이 예전에 뭐 일찍 돌아가시고 합병증을 고생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치료를 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진료실에서 8, 90세는 너무 흔한 연령대.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고령의 당뇨를 올해 3, 40년 동안 앓으셨던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또 관리를 해드려야 되나 이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다양해진다는 그렇죠. 뜻인 거죠. 네. 요즘 당뇨병이 이제 저희 같이 성인만 걸릴 것 같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오. 이런 친구들이
성인과 같은 이형당뇨병이 많고요. 그래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 만나보면 더 놀라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와. 이형당뇨.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참 다양한 연령대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음. 관리해줘야 되는 질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건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학교 모임을 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막 뭐라고 나무라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우리가 분명히 10년 전에 소아청소년 비만이 너무 빨리 늘어난다라고 경고했잖아. 이거 주목해야 되고 치료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니. 그런데 지금 10대 애들이 자라서 20대가 됐거든요. 그러네요. 가장 폭발적으로 당뇨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연령대가 20대인 거예요. 너무 빠르게. 1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20대의 질환이 그렇죠. 나타나요. 그래서 소아 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하던데 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은 예전에 40, 50이 돼서 생기던 질환들이 고등학생 20살 때부터 생기고 그게 이제 저희의 책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되게 또 조금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네,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그런 애환이 그렇죠. 있으시겠네요.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50년 전에는 정말 희귀한 네, 질환이었는데 지금은 만연한 질환이 그렇죠. 돼버린 거 보면 식습관이 가장 크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밥 못 먹고 산 사람이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 많은 이제 음식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특히나 저도 이제 애기들을 키우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뭐 노느라고 바쁜 게 아니고 뭔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뭐 픽업해주러 드물긴 하지만 학원 가보면 애들이 학원을 갔다가 잠깐 들려서 간단하게 10분 편의점에서 밥 먹고 또 다른 학원을 가고 이런 생활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비만해질 수밖에 없고 빨리 먹어야 되는 간단한 간편식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잘 먹는 것 같지만 영양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 상태로 성인이 되다 보니 이제 굉장히 이제 성인 질환이 굉장히 일찍 생깁니다. 아침 식사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할 테고 그렇죠. 점심 식사는 급식일 거고 급식일 거고요. 아무리 급식이 영양 균형을 맞춘다 해도 저녁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저녁을 그렇게 먹고 또 학원 끝나면 늦게 또 뭘 먹고 집에 야식을 네, 이런 생활 패턴이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3학년 3년이 아니고 요즘 애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학원 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잘 살아진 나라는 우리나라는 좋은데 먹을 게 너무 쉽게 접근이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받지 못한 식단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20, 30대 당뇨는 정말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당뇨병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나 진료실에서 40, 50대 오면 앞으로 저랑 관리하면서 3, 40년을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음 관리하면 10년, 5년을 잘하면 3, 40년을 확실히 건강하게 잘 살 수 네. 있습니다. 뭐 보통 환자분들 50대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이 제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 잘만 하시면 100살 가시죠. 뭐 네. 했는데 20대들 보면 저도 버거워요. 얘네들 80년을 내가 살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책임이 드는. 그렇게 보면 완치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몸이란 것은 대사란 거는 어떠한 이상이 생기면 그 이 대사 이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몸이 굉장히 많은 보상 기전이 네. 작동을 해요. 보상 기전이 작동을 하는 동안은 질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상이 있었지만 그 보상 기전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네. 10년, 20년이 있어서 마흔의 당뇨가 진단된 거죠. 그런데 이 보상 기전이 작동을 하는 걸 넘어서는 과도한 어떤 대사적 부담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너무 영양 상태도 많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아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20, 30대 남성 비만이 정말 사회적으로 비만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한두 끼 잘 먹고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면 요즘은 그냥 매일 과식이잖아요. 젊은 친구들 일하다 보면 학교 다니나 직장은 매일 과식이고 매일 불규칙한 네, 식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몸이 버틸 대사의 보상 기전이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버티는 시간이 한 10년이라고 봤으면 지금은 5년도 안 되는 것 같고 불과 몇 년 새 이상이
저희 집 아이도 몸이 좋았어요. 특히 군대 갔다 와서 네. 몸이 아주 짱짱했는데 직장 들어가고 한 3년 차쯤 되니까 그리고 해외 쪽이랑 회의하는 일을 네. 하다 보니까 막 밤에 일하고 네. 그러다 보면 회의하면서 뭐 먹고 하다 보니 금세 살이 찌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결혼 준비한다고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20대, 30대 비만이다 싶을 때 아휴 젊으니까 괜찮아 하지 않고 방심하지 말고 그쵸. 바로 빼도록 해야 그쵸. 되는 거네요. 바로 질환이 생기기 전이 골든타임인 거예요. 어. 그래서 검진을 받으면 보통 검진 받으면서 혈당이 조금 높고 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잖아요. 네네. 지방간 조금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 아, 그러려니.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 뭐 자주는 못 뵀지만 네. 오랫동안 뵀는데 늘 느끼는 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김재원 아나운서랑 저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원동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십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도 건강이고 훨씬 더 젊어 보이게 아. 잘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못한 걸 해내셔서 아닙니다. 아유, 부럽기도 교수님도 하고 젊어 저도 보이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죠. 오해하시겠는데 훨씬 아니고요. 조금 많습니다. 조금. 네, 네. 사실 당뇨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합병증이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들이 걱정해야 이게- 할 것들인가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질문하신 분들이 보통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좀 빠져나갈 여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싶잖아요. 요거는 안 생기겠지. 네, 네. 근데 보통 당뇨병, 합병증은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뇨병은 혈관병인데 네.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뇨병은 신경이 망가지는 신경합병증이에요.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신경들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이 다 고장날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의 위험과 고지혈증의 위험 요인을 다 갖고 있다고 봐도 어차피 세 가지 쓰리고라고 네네. 하잖아요. 이게 혈관을 망가뜨린 질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있는 혈관, 심장에 있는 혈관, 콩팥, 눈, 다리 여러 가지 형태의 혈관 있잖아요. 우리 심장에서 이제 혈관이 몸 밖으로 나가면 대동맥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쭉 가서 각종 장기로 다리 끝까지 혈관이 가게 되고 위로는 또 머리로 갑니다. 네. 그러면 처음 출발하는 혈관은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근데 점점 가늘어지거든요. 결국 제일 끝으로 가면 실타래 같은 아주 작은 혈관인데 안타깝게도 제일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네. 몸에 있는 끝에서부터. 그러면 손발끝이 저리고 네네. 콩팥도 실타래 같은 혈관의 덩어리거든요. 그렇죠. 콩팥이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그런 망가짐이 지속되다 보면 좀 더 굵은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끼 손가락의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혈관들이 뇌에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뇌의 혈관들이 망가지면 뇌졸중이나 중풍이 올 거고 심장에도 중요한 또 관상동맥이라는 게 막히면 심근경색이 올 거고 최근에 뭐 또 개그맨도 갑자기 네, 신기가 맞아요.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관들이 다 망가지는데 문제는 혈관이 망가지는 게 신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오질 않아요. 나는 모르고 있는데 이 혈관들도 어떻게 해서든 그 기능을 하려고 버티는데 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쾅. 순간 포기해버리는 순간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풍도 전조증자가 없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오고 심근경색도 오고. 그리고 신경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저리고 아픈 거 대표적인 증상인데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장을 빨리 움직여 네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자율신경이 몸에 굉장히 많은데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도 자율신경인데 당뇨병이 되면 심장 맥박수가 제멋대로가 돼요. 막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장 운동도 빨랐다 느렸다. 그래서 변비, 설사 이런 걸 반복하게 되고 소변을 또 참아야 되는데 방광을 잘 참도록 해주는 것도 자율신경이거든요. 아. 그것도 안 되니까 소변을 자주 마렸다. 소변을 못 참기도 하고 밤에 자주 소변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뭐 또 뇌의 신경들이 많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눈 알이 이제 따로 움직이는 거죠. 복시가 생기기도 하고 눈꺼풀 처지기도 하고 얼굴 마비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신경들의 기능들도 당뇨병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험하지 않은 요인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좀 더 과하게 환자들이 약간 감정이 상할 정도로 과하게 말씀을 드려도 뭐 안 아프니까 당장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시느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이 많죠.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겁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얘기겠지 생각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남편분이 아내가 걱정이 돼서 네. 모시고 와서 막 두 분이서 논쟁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 남편은 부인을 나무랄 권한이 없나 봐요. 그럴 자격이 자격이 없죠. 없나 봐요. 네. 그래서 남편분들은 동석에서 그냥 여성분이 환자로 오시면 그냥 듣고 있어요. 어. 근데 남성분이 당뇨병으로 오잖아요. 사모님이 오시잖아요. 와이프가 오면은 제가 막 얘기하는 동안 계속 야단을 쳐요. 아, 거봐, 내가 뭘 했어. 거봐 나가면서까지 어. 계속 야단을 쳐요. 그래서 이런 좀 과하게 얘기를 해서 경각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6개월, 1년 다니시면 또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네. 유독 신장 기능 이상, 눈의 이상이 많은 이유가 작은 혈관부터 시작되기 혈관이죠.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데 음. 혈관의 고장은 후진이 없어요. 아, 그러면 당뇨가 회복된다 해도 혈관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혈관은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에 찌꺼기가 차고 막히고 네네. 혈관이 딱딱해진 과정을 가거든요. 네네. 근데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혈당 관리가 되면 혈당을 관리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합병증들이 서서히 오게 되는데 당뇨는 내가 너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나 안 되겠다. 주변에서 혼났고 막 몸도 아픈 것 같고 해서 혈당 조절 너무 이제 정신 차려서 3년, 5년 만에 열심히 해요. 네. 근데 5년 동안 고장난 혈관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합병증은 되돌이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음. 근데 그것 또한 또 몇 달 까먹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예방과 적절한 대응이 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저는 아직 당뇨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에게 당뇨가 오고 있다라는 걸 느낄 만한 어떤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 주변에서도 아, 당뇨가 증상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네네. 가장 주증상은 무증상이에요. 증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당뇨병의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음. 흔히 많이 알고 계신 게 갈증도 나고 소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허기도 많이 지고 심하면 체중도 빠지고 네네. 이런 거는 혈당이 너무 높아졌을 때 평균 혈당이 200 이상을 넘어가고 당화혈색소가 10이 넘어갔을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면 극도로 위험해질 때 그렇죠. 나타나는 증상이. 그 전에까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병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피로하고 좀 이런 애매모호한 증상들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형적이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 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검진으로 당화혈색소와 공복 혈당을 혈당을 매년 체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주변에 여러 가지 내 가족이나 내가 가지고 생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당뇨의 위험군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위험 요인은 어떤 걸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꽂으라면 네. 가족력이에요. 아, 부모님이 당뇨다 네, 하시면? 그렇죠. 당뇨병은 유전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애매해요. 음. 특정한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지만 그 유전자가 100% 발현을 해서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문 형태의 당뇨병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강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당뇨병은 가족력이란 표현이 더 맞아요.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생활 습관 그렇죠. 등등에 의한. 타고난 체질도 있을 거고 생활 습관 여러 가지가 병합되는 건데 보통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성인이 살다 보면 당뇨병이 15% 정도 생겨요. 100명 중에 15명이 당뇨 어이구. 생깁니다. 자연적으로.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직계 가족, 부모 형제거든요. 직계 가족 중에 단수가 한 명이 당뇨병이 있다. 그럼 25명이 생겨요. 아, 그래요. 근데 복수가 있다. 부모 다 그럼 부모 다 또는 부모 한 명, 형제 한 명. 그러면 35% 내지 40%가 어유. 그러면 가족들 중에 당뇨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보다 내가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2배가 높다는 거죠. 네. 그건 선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가장 큰 건 비만이 되겠죠. 체중이 많은 거.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60%는 당뇨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후천적인 것들의 관리가 가족력도 40%지만 60%의 후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체중,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너무 편리한 세상이고 네. 살기 좋은 세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 타고난 가족력도 많은데 후천적인 것도 점점점 해결 못하고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아, 맛있는 건 또 이렇게 많은지. 네, 거기에 더불어서 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뇨병에 아주 친한 친구 2명이 있잖아요. 네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데 그렇죠.
이 고혈압, 고지혈증은 당뇨병과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이 먼저 생기기도 하고 고지혈증이 먼저 생기기도 합니다. 생기는 원인은 거의 비슷한데 발현이 환자 가족인 특징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가족력이 있는데 내가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는 없는데 그럼 나는 곧 당뇨가 생기겠구나 사람들. 고지혈증 있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아 내가 나이가 젊지만 나는 당뇨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 미리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검진을 또 받아요.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전 국민을 건강검진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뇨병은 당뇨병 딱 찍어서 다시 재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당뇨 전 단계는 그냥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 그냥 말아요. 유야무야하고 네. 넘어가니까. 그래서 아, 난 당뇨가 아니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2년 뒤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알게 됐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당뇨다. 그럼 나는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운동하고 살 빼고 식단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위험 요인들 가지신 분들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최근에 많이 보는 트렌드는 뭐냐면 임신 연령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도 문제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또 출산하려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산모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산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임신성 당뇨가 굉장히 많아요. 임신성 당뇨였던 산모는 출산 이후에 40이 넘어가면 당뇨가 관리 안 하면 절반 와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애 낳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산후에 또 살을 못 빼고 이러다 보면 또 당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자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제 수치를 떠올리게 되는데 저는 당화혈색소는 5.5가 보통 나와요. 근데 조금 해이해지면 이제 5.6이나 5.7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또 좀 바짝 차려서 운동 열심히 하면 다시 5.5로 내려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5.7도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88, 뭐 92,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79까지도 가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아니면 뭘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5.5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아, 뭐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 열심히 사시는 건 아는데 네네. 어떻게 뭘 더 할지 저도 잘 답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당뇨가 생기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공복 혈당이 먼저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아. 식후 혈당이 변동이 먼저 생기는 분들도 네. 있어요. 둘 다 같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 평균 내는 게 당화혈색소인데 보통 공복 혈당은 어떤 기관이 내 몸에서 책임을 지느냐? 공복 혈당 관리의 주체는 간이에요. 간 자체가 충분히 일을 하면 건강하게 대사적으로 일을 하면 공복 혈당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있고 살이 찌고 네. 그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대표적인 지방간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공복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식후 혈당은 물론 간도 혈당을 일으키는 관리하는 데 중요하지만 식후 혈당의 주 역할은 주로 담당하는 곳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충분히 키워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 내가 먹었던 음식을 충분히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 혈당에 지금 예를 들어서 공복은 70인데 80인데 당화혈색소 5.8이다, 6.0이다. 그건 답은 식후 혈당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근력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근력 운동 쪽. 근육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식습관들을 조금 개선하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에 대한 이해도를 좀 하시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게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하는지 도움이 될 거고 뭐 김지원 아나운서는 지방도 없고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퇴직 이후에 살이 조금 쪘어요. 네네네. 아주 매일 뭐 편안해져서. 10여 년을 아침 새벽 4시에 네, 일어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늦잠도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살이 좀 붙는데 제가 왜 교수님 만나면 네. 맨날 여쭤봤잖아요. 케이크 나요? 빵이 나요? 아유, 면이 나요? 냉면이 나요? 뭐 메밀이 나요? 뭐 이런 네. 비교에 의한 식습관 혹은 케이크는 절대로 안 돼. 뭐 햄버거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이게 일단 뭐 김지원 아나운서 같이 네. 정상혈당 범위 있는 분들은 식사를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내 몸은 아직 그런 식사들을 해결해 낼 수 있으니까. 대신 칼로리가 높고 당 지수가 높은
식단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해결은 하고 있지만 내게 계속 부담은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권투 선수를 예로 들면 잽을 맞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한 번 잽 오면 맞고 뭐 또 해요. 네네. 근데 잽을 경기하면서 한 라운드에 100번 좀 맞으면 이제 1라운드 끝나고 나면 좀 아프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번씩은 괜찮아요. 뭐 괜찮- 케이크를 일주일에 한 조각 요만큼 먹는다. 네네. 괜찮고 또 당지수가 높은 걸 하면 운동을 그것도 하면 바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좋아해서 요번에 내가 어떤 브랜드 케이크 나왔는데 아. 나 그 케이크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길어지면 누적이 되는 거죠. 살도 찌게 되고 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도 병원 앞에서 환자분들 많이 뵈거든요. 네네.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뭐 일산은 또 칼국수가 유명하니까. 그렇죠. 저희 병원 앞에 일산 칼국수 집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진료실에서 매번 먹지만은 음식을 대표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거기서 환자분들과 맞닥뜨리면 막 뭐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네. 당뇨가 아닌 분들은 내 몸이 아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모든 걸 제하고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 음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게 부담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5.5, 5.6이니까 네. 미리 조심하자는 네. 차원이지만 그야말로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네. 분들 뭐 6.0, 6.1이다. 이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곧 당뇨야라는 심정으로 주의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당뇨 전 단계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보통 5.8에서 뭐 5.7 시작이니까 5.7까지가 정상이라고 보면 뭐 러프하게 5.8에서 6.5 네. 미만의 환자들이 당뇨 전 단계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1년에 한 100명 중에 5명씩은 당뇨로 가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강조를 많이 하는 건 그런 건 일반적인 케이스고 당뇨 전 단계인데 체중이 비만하고 식생활이 엉망이고 생활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상태로 지내면 1, 2년 내에 당뇨로 대부분 가요. 다른 요인들을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때고 아주 틀어지고 혈당이 나쁜 당뇨에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뇨 전 단계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계속 지내면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나 또 한 살 또 나이를 먹는 거예요. 네. 보통 2년 내에 당뇨가 제가 볼 때 환자들한테 겁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2년 내에 당뇨가 생길 거예요. 살을 5% 빼세요. 보통은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 처음 진단받으면 최소한 5%, 6개월 내에 10% 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빼지만은 쉽진 않지만 숙제는 주는 거죠. 숙제는 뭐 받아가야 하든 안 하든 숙제가 없으면 더 나태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체중을 빼셔야지 2년 뒤까지 당뇨가 없습니다. 아니면 당뇨가 생길 거예요라고 겁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김지연 아나운서 같이 비교적 위험 요인이 없는 분들도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고 특별한 인터벤션 내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1년에 자연적으로 100명 중에 5명씩은 당뇨로 간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무너지는 거군요. 그러면 확실히 한 3kg만 빼도 효과는 보통은 당뇨병 자체의 예방을 위해서는 6개월 내에 시작 체중의 5% 이상을 빼라. 시작 체중의 5%. 그래서 자기 체중에서 5% 정도를 빼고 시작을 하고 그렇더라도 너무 고도비만은 빼야 될 체중이 많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당장에 진단받고 6개월 내에 해야 될 체중에 대한 조절은 최소한 5%. 질환을 좋게 하려는 이 5%는 혈당 자체가 뚜렷이 개선되진 않아요. 네. 근데 질환이 개선되거나 질환의 방향을 거꾸로 또 개선 방향으로 틀려면 그러니까 병의 진행 방향에서 방향을 틀려면 10%를 빼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쉽지 않은 거구나.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당뇨 치료를 하거나 또는 비만을 관리해 준 선생님들이 요즘에 나오는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반기고 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90kg인 환자가 왔어요. 네. 당뇨병 전 단계로 왔단 말이야. 아니면 처음 당뇨를 막 진단받아서 당활색소가 6.8 왔어요. 그러면 90kg고 키가 175 정도면 몸무게를 한 15kg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5kg 뺄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환자는 노력을 해요. 근데 빼기 되게 어렵고 그러면 환자는 노력을 하면서 체중을 줄여가지만 뒤에 힘드니까 또 기간을 오래 못하고 또 잠시 포기하면 또 체중 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만 치료제가 대사적으로 유리한 약들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환자들한테 강조했던 그 목표를 우리가 끌어갈 수 있고 환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저희가 조금 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단 낮춰놓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게 낫다 이거죠. 약에 의존만 하면 안 되지만 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음. 그 의지의 노력만큼 체중이 안 빠지거든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항상 물어봐요.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 분은 없습니다만 그럼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는 양에 비해서 체중이 잘 안 빠진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 환자분들 굉장히 좌절할 때 이건 격려도 아니고 본인의 탓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데 당뇨병 환자가 됐다는 건 원래 지금 이 상태가 살이 잘 안 빠진 체질이 된 거예요. 본인이 노력이 부실해서가 아니고 체질 자체가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지 남들 같이 빠질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조금 더 긴 시간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빠질 겁니다. 단기간에 남들보다 잘 빠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게 좀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인 거죠. 네. 살이 쪘다고 뭐라고 계속 나무람을 음. 혼나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빠지고 또 얘기를 들었더니 난 또 안 빠지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래도 그건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 이야기가 당뇨를 막연히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더 찌지 않도록 아유 좀 그런 말씀하시면 네. 제가 몸둘 바를 교수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저는 하도 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나오면 음.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쁜 분들, 너무 멋있는 분들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이 되게 부담돼요. 네. 부담돼서 이제는 저도 이제 살을 빼야 되는 숙제가 있고 집에서 맨날 온 가족이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빼고 싶죠. 네. 빼고 싶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바쁜 다른 핑계를 못 빼는데 그래도 나올 때 너무 엉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점점 작은 옷, 진한 옷 이런 옷을 사게 됐습니다. 네. 살 빼는 게 무엇보다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당뇨 치료를 받으시면 네.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양대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병이 안 들어오도록 잘 막아내셔야 되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